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꽤 됐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그냥 덮어두면 잊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묻어뒀다간 더 크게 병들겠구나 싶었죠. 이번 일은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온 일이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남매 중 둘째 딸로 자랐는데 평범한 집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하고 밥상 앞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앉는 게 당연했죠. 근데 전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내를 엄마처럼 챙기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 대학도 유아교육학과를 갔어요. 거창한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참 좋았거든요. 졸업하고는 유치원 교사로 일했는데 힘든 날도 많았지만 보람이 더 컸어요. 20대를 일하면서 보내고 남편을 만난 건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 좀 더 서두를 걸 싶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40이 가까운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얘기는 피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난 아이 없어도 돼. 당신이랑 둘이서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남편이랑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동서와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동서는 피부과 의사인데 인사를 나눈 건 결혼식 전 상견례 자리였죠.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말수도 적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고 질문에도 짧게 웃고 대답 정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 동서가 유독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낯을 가려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지고 싶긴 했죠. 같은 며느리인데 서로 힘이 돼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말을 걸었는데 항상 짧게 대답하고 더 이어가진 않았어요. 한 번은 명절 음식 준비를 앞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서, 우리 이번에 같이 전 부칠까? 둘이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더 빠르지 않겠어? 그랬더니 동서가 절 보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더니 이내 눈을 깔면서 말했어요. 전 괜찮은데 뭐 형님 편한 대로 하세요. 혼자 하는 게 편한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시어머니 생신 앞두고 케이크를 같이 고르러 가자고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동서, 우리 어머니 케이크 같이 준비하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마 형님이 고른 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가 잘 안 됐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제일 잘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다가 동서랑 단둘이 부엌에 있게 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저는 이참에 좀 더 가까워져 보려고 말을 붙였어요.
난 동서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네. 뭐 좋아해? 동서가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전 뭐든 잘 먹어요. 그래도 특히 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자주 먹으러 가? 나랑도 언제 한번 가자. 글쎄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짧은 침묵 사이에 뭔가 허탈함 같은 게 들었어요. 자꾸만 노력을 해도 벽이 느껴지는 그 답답함이요. 그냥 저랑 가까워지기 싫은 건가 싶어서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나자마자 동서 어깨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동서가 긴장이 약간 풀린 것 같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어요. 전 그게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도 그날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동서가 없을 때 시어머니가 동서 성격에 대해서 저에게 살짝 흘리더라고요. 쟤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는 편이야. 네가 좀 이해해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 덕분에 저는 동서를 더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시누이를 통해 동서가 2번 유산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그쯤이었어요. 시댁에선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동서가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게 그 아픔 때문이 아닐까. 나름대로 짐작했고 괜히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어요. 임신 때문에 마음 졸였던 저는 유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동서 많이 힘들었더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동서 편이라고. 동서가 저를 봤어요.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명히 흔들렸는데 딱 그 순간 동서가 눈을 다시 내리깔면서 말했어요. 형님 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어요. 동서는 왜 나한테 유독 마음을 못 여는 걸까? 가까워지기 싫은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내성적인 성격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야 동서가 저를 밀어냈던 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초반부터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동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걸 한참 뒤에야 이해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오전에 혼자 화장실에서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2줄이 딱 나왔을 때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쁘다는 감정보다 먼저 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을까? 40이 가까운 나이에 임신이라니 손이 떨렸죠. 남편한테 말했을 때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참 있다가 저를 꼭 안아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고만 있었는데 전 그게 어떤 말보다도 좋았어요. 저도 그때서야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도 전하자 반응이 정말 과분할 정도였어요. 다음 날 꽃다발과 함께 반찬통들이 함께 왔어요. 임신하면 입맛이 없어도 밥은 잘 먹어야 돼. 앞으로 내가 다 해서 보낼 테니까 넌 그냥 먹기만 해. 밥해 먹을 걱정 같은 건 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우리 딸이다 생각하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서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동서가 집에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서 얼굴을 보는데 평소랑 달랐어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옷도 외출복이긴 한데 급히 걸쳐 입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전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축하한다면서 뭐라도 들고 왔거든요. 과일이든 음료든 작은 거라도요. 근데 동서는 빈손이었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그냥 달려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동서가 잠깐 주변을 살피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형님, 저 잠깐만요. 안에 아무도 없죠?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얼른 들어오라고 했는데 동서가 집에 들어오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에 동서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 더 낯설게 보였어요. 제가 몇 번을 묻자 그제야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래. 형님 혹시 당분간 친정에 내려가 지내시는 건 어때요? 임신 초기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동서는 이런 말을 먼저 꺼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카페 한번 가자고 해도 괜찮다면서 한마디로 끊어버리던 사람이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와서 친정에 내려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초기엔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게 다야? 동서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동서가 한 말은 이게 다였어요. 네, 그냥 조심하면 좋겠어서요. 형님 나이도 있고 초기엔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말이 끝나고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지 채 10분도 안 됐는데 그 말만 하더니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에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동서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아니, 동서가 집까지 찾아온 것부터 급하게 온 것, 하려는 말이 있는데 다 못하는 것 같은 그 모습도 며칠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게 됐어요. 찜찜한 생각을 혼자 끌어안고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표정이 잠깐 굳는가 싶더니 이내 손을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임신했다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래?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걱정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서한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동서도 사람인데 두 번이나 유산을 겪고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임신 소식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동서 얼굴이 또 생각났어요. 시기나 부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표정이었는데 그게 뭐였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동서의 그 떨리던 목소리랑 빈손으로 급하게 온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달까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이 동서가 그날 저한테 하려던 말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경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자마자 조금 긴장했어요.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형님, 제가 축하가 먼저였는데 죄송해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짧은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살짝 끊기는 느낌이랄까요? 말을 하다 말고 숨을 참는 것 같은.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서 버벅대면서 대답했어요. 어? 식사 대접? 갑자기? 네, 산모한테 좋은 음식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너무 경황 없이 가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전화는 사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어요. 전화 오기 전날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서아한테 말했다. 형님 좀 잘 챙겨주라고. 서아가 의사니까 뭐가 좋은지 잘 알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세심함이 느껴졌죠. 동서한테까지 부탁해서 챙겨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동서 전화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도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니까 본인도 어색했겠지 하고요. 며칠 뒤 동서 집에 간 건 저녁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정성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국, 나물, 임산부에게 좋다는 재료들로 된 음식들. 겉으로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동서 표정이 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음식을 차린 사람치고는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뭔가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요. 저는 연신 고맙다면서 표현했는데 동서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작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동서가 한 끼 차려주는 줄 알고 편하게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닌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 앉아. 오늘 서아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봐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동서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엌과 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마저 가져오는데 동작이 어딘가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말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그 이상으로 더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손도 살짝 떨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밥그릇을 상에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이 밥그릇이 두 개였는데 한눈에 봐도 담긴 양이 달랐어요. 하나는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하나는 보통이었죠. 시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동서한테 말씀드렸어요. 서아야, 많이 담은 거 형님 줘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한 건 동서 반응이었어요. 동서가 밥그릇을 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묘하게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반찬을 집으면서 눈을 돌렸고 동서는 밥그릇을 든 채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이 말했어요. 형님, 꼭꼭 씹어서 많이 많이 드세요.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웃으려는 것 같은데 이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굳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요. 저는 그 순간 동서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딱히 뭔가 이상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먹으라는 말인데 동서가 그 밥그릇을 저한테 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동시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얼마 전에 동서가 아무 연락도 없이 급히 와서 친정에 내려가라고 했던 날이요. 그때 동서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임신했다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동서가 어쩌면 저를 싫어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지나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운 건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이 밥그릇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온몸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나 원래 밥을 많이 못 먹어. 이거 줘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많이 담은 걸 받으라며 웃었고 동서는 말없이 그 밥그릇을 내려놓고 반대쪽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밥그릇을 슬쩍 바꿨어요. 아무도 못 보게 반찬을 집는 척하면서요. 밥그릇을 바꾸고 나서 동서를 봤어요. 근데 동서가 절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게 가득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이 밥을 먹으려다 말고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이 손으로 밥그릇 안쪽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뭔가를 입에 넣었어요. 밥 안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동서가 천천히 입속으로 그걸 넣더니 저에게 눈짓을 했어요. 밥 안에서 찾아보라는 신호였죠. 저는 티 안 나게 숟가락으로 밥을 살살 헤쳤는데 있었어요. 아주 작게 접힌 종이가 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참고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입에 넣었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참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갔어요. 입에서 종이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어요. 거기엔 아주 작은 글씨로 딱 2줄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 지키려면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어느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숟가락을 다시 들었죠. 일단 밥 먹는 척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마를 짚으면서 말했어요. 저 갑자기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래도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아? 좀 누워있다 가지. 너 생각해서 차린 건데. 죄송해요. 근데 집이 편해서요. 가서 좀 쉴게요. 미안해 동서. 그리고 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동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요. 형님, 조심하세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설 힘조차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동서가 그 쪽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밥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미리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한 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 건지를 동서는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그걸 겨우 알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입덧을 핑계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사실 입덧보다 머릿속이 더 어지러웠어요. 동서를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요, 동서가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음식에 뭔가를 넣는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쪽지가 경고가 아니라 저를 겁주거나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님 저를 시댁에서 떼어놓으려는 거라면? 임신한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거라면?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동서가 처음에 친정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도 시어머닌 동서가 시기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또 그 손이 생각났어요. 밥그릇을 쥐고 있던 동서의 손이요. 그건 절대 연기를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진짜 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도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전달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잘 갔어? 아유, 너 잘 먹여서 보내려고 다 준비한 건데 어쩌면 좋니? 그 목소리가 여느 때처럼 따뜻했어요. 다정하고 걱정하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시어머니의 걱정이 전과 다르게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많이는 못 먹었는데 그래도 동서가 너무 잘 준비해줘서 잘 먹었어요. 아이고 그래? 내일 좀 싸서 갖다 줄까? 네가 잘 먹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시댁에 처음 왔던 그 순간을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는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유독 시어머니가 음식을 챙겨주던 거예요. 몸에 좋다고 가져온 것들과 몇 끼 준비해준 반찬, 제 건강 챙긴다며 따로 준비해 오던 게 그동안은 정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했어요.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근데 그 설마가 자꾸 마음 한켠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과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건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알아야 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쪽지는 이미 화장실에서 처리했고 그날 음식도 이미 사라졌을 거고 파헤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망설여졌죠. 그러다 얼마 뒤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 나 할 말 있어. 둘이서만 따로 볼 수 있어? 보내놓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답이 안 왔어요. 혹시 씹힌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그때 진동이 왔어요. 네,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답장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만날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시댁하고도 멀고 동서 집하고도 먼 곳으로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조용한 카페로 잡았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얼마 뒤 동서가 들어왔어요.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자리에 앉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그제야 저를 봤어요. 한참 침묵이 있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잘못 꺼냈다가 또 동서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날 쪽지 무슨 뜻이었어? 그 음식이 왜 위험한 건데? 동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손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다 듣고 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만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럴게. 말해봐. 동서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제가 2번 유선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게요, 형님. 동서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부터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니가 2번 다 개입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머리로는 이해하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유산에 개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긴 한 건지. 어떻게? 동서가 잠깐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임신 때요. 어머니가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임신했다니까 반찬 하나하나 다 해다 주시고 입덧에 좋다면서 약도 다려다 가져다 주시고, 전 그게 그냥 어머니 애정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그랬구나. 임신은 처음이었으니까. 몸이 이상한 게 있어도 그냥 임신 때문이려니 했어요. 입덧이 심한 것도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흔한 증상이니까요. 제가 의사라 오히려 더 의심을 못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건 임신 증상이다, 호르몬 때문이다, 설명이 되니까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동서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러다 아이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류 유산이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제일 많이 우셨어요. 저보다 더요. 그래서 2번째 임신 때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챙겨주는 건 피하려고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더러 잘 먹어야 한다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안 먹으면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결국 먹었어요. 억지로? 네. 어머니 눈을 보면서요. 동서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금씩 움직였어요. 근데 2번째도 비슷했어요.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엔 첫 번째랑 다르게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을 먹고 난 다음 날이면 유독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사로서 이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다려오신 걸 조금 덜어서 성분을 알아봤죠. 그래서? 동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왔어요. 소량이지만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요.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동서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때도 이랬겠구나. 그때도 어머니가 챙겨줬고 난 감사하게 받아 먹었고, 그리고 아이가 떠났고, 그 순서가 머릿속에서 맞춰지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운 건지 어머니가 무서운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요. 서방님한테 말했어? 네, 했어요. 동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다 말했어요. 첫 번째 유산도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눈이 뒤집혀서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안심했어요. 다행히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싶어서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왔으니까요. 근데 동서가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왜? 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야? 완전히 발뺌하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며느리 잘 되라고 챙겨줬더니 이런 의심을 받는다면서. 나중엔 거품까지 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유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면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허탈한 탄식만 계속 나왔죠. 그때부터 남편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쌍하다는 건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를 눈빛으로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원 들어가 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동서가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때부터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아이도 잃고 아무도 믿지 않고. 근데 어머니는 멀쩡하게 계시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동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혼자 이 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두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앉아 있었을까요? 그 움츠러든 어깨, 짧은 대답이, 시어머니 발소리에 굳어지던 손이 전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동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쪽지였어요. 들키지 않게 형님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밥그릇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2개를 준비한 거야? 동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그게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준비된 건지, 그걸 여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준비한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형님, 그때 제가 찾아가서 친정에 내려가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형님을 멀리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괜히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동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동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동서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동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게 말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슴 안에서 뭔가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도 그러려는 거지, 지금?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동서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아는 동서답지 않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요, 형님이 저처럼 되는 게 싫어요. 아이 잃은 것도 모자라서 말도 못하고 아무도 형님 말 믿지 않고 혼자서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움직여요. 동서가 말을 이었어요. 저 혼자는 못했어요. 증거를 눈앞에 갖고 가도 믿지를 않는데, 근데 우리 둘이서 하면 다를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를 모르잖아요. 결혼한 이후 동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이 이 자리에선 달랐어요. 그래, 같이 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동서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안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는데 그게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 내 편이 돼준다는 말을 이 사람이 얼마 만에 듣는 건지 싶어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는 게 먼저였어요. 두 번째 임신 때 성분을 확인했던 자료, 역추적해서 정리해둔 기록들,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날짜와 음식을 가져왔던 날짜가 겹치는 것들을 동서가 꼼꼼하게 적어뒀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동서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이걸 꺼낼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서 모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기억을 되짚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챙겨주고 특별히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던 날, 그 전후로 제 몸이 이상했던 날들을 하나씩 적어봤어요. 동서가 알려준 성분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증상들이랑 연결이 되는 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이렇게 기록으로 보이니까 더 선명했죠. 동서가 메모지 이야기를 꺼낸 건 두 번째 만남 때였어요. 형님, 어머니 집에서 메모를 하나 찾았는데요. 거기에 다음엔 더 진하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그걸 어디서 봤어? 어머니 부엌 서랍이요. 제가 뭔가 찾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것도 다 사진 찍어뒀어요.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특유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거기 있었어요. 다음엔 더 진하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몰라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각자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서 상황을 다 겪었던 동서가 말했어요. 절대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울면서 얘기하면 예민한 거라고 둘이 합세해서 어머니 모함한다고 몰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만 이상한 사람 돼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혹시나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까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만요. 날짜, 기록, 성분, 사진, 반박할 수 없는 것들만 가지고 싸워야죠. 동서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단단했어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생각해온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가슴에 묻은 두 아이까지 함께 있는 거니까요. 동서, 우리 꼭 해내자. 동서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저한텐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준비가 다 됐다고 느낀 건 몇 달이 지나서였어요. 그 사이에 동서랑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실행 모임에서는 여전히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살갑게 대하실 때, 음식을 챙겨주신다고 하실 때 웃으면서 받아야 했으니까요. 속이 뒤집히는데 웃어야 했어요. 동서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해왔는지가 다 느껴졌어요. 각자 남편들한테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건 둘 다 같은 날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혔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있어. 끝까지 들어줘. 중간에 끊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서가 집에 찾아온 날부터 식사 대접하겠다고 가서 본 쪽지 내용, 동서한테서 들은 이야기들, 날짜 기록, 성분 자료, 메모 사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면서요. 남편이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말을 끊었어요.
잠깐만.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겠어? 당신 너무 한쪽 말만 듣고 사실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요.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근데 봐봐. 이 날짜들, 이 성분, 이거 다 우연이야? 남편이 자료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동서가 말했잖아요. 감정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메모는 뭐야? 어머니 필체. 당신도 알지? 이거 동서가 어머니 집 갔다가 찍어둔 거야.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나 임신하고부터 어머니가 요리 같은 건 할 필요 없다고 직접 다 해주셨잖아. 기억하지? 거기서 제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동서 때도 똑같았어. 그때 동서가 성분까지 직접 알아봤대. 그리고 날짜도 봐봐. 어머니가 음식 챙겨주신 날이랑 동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날이 다 겹쳐. 남편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동서 때도 어머니가 음식을 엄청 챙겨주셨대. 직접 다려서 가져다 주시고. 동서는 어머니 정성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 먹었던 거고. 두 번째 임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몰래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야. 동서가 알고 나서 서방님한테 다 말했는데 동서가 유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라고 몰아간 거야. 남편이 천천히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럼 재수 씨는 그걸 다 알고도 몇 년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응.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거지. 지금 당신도 안 믿잖아.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다시 또 창밖을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왜...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남편 입에서 나온 건 혼잣말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온 말 같더라고요. 전 그래도 대답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이가 없어야 이 집에서 우리를 평생 자기 아래 둘 수 있으니까. 애도 못 낳는 며느리 품어주는 척하면서. 남편이 저를 봤어요. 아, 그게 말이 돼? 동서애가 2번이나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남편이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애써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남편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다친다는 것도요.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요. 근데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이 말 듣고는 모르겠어, 솔직히. 응. 근데 우리 둘이 같이 가. 당신 혼자는 안 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 알았어. 며칠 후 4사람이 시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저와 남편, 동선애. 시어머니는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으셨는지 신나서 차도 내오시고 과일도 깎으시고요. 뒤에 저랑 동서가 가까이 앉는 걸 보시더니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더라고요. 서방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확인할 것도 있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인데 다들 왜 이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모르는 척 하시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어머니,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날짜 기록들, 성분 분석 자료, 그걸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휴, 또 시작이네. 어머니가 동서한테 준 음식에서 나온 성분이에요.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웃으셨어요. 너무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어요. 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너 또 이 말을 퍼뜨리고 다닌 거야? 너는 얘가 하는 말을 다 믿니? 아니 내가 그렇게 사회성 부족하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참... 동서가 대답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직접 다 확인했어요. 무슨 확인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넌 어쩜 끝까지 남 탓을 하려고 그래? 제가 의사예요, 어머니. 그 말이 아주 조용하게 나왔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때 서방님이 메모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보셨어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어?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난 몰라. 어머니, 동서가 한 글자씩 똑바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자 동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동서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태 제가 봤던 그 동서가 아니었어요.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움츠려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자세로요. 어머니, 저 첫 번째 임신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그때 음식 많이도 챙겨주셨잖아요. 다 몸에 좋다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거 먹고 애 심장이 멈췄어요. 동서 목소리가 그때부터 살짝 흔들렸어요. 두 번째 임신 때는 제가 조심했어요.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는 데서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죠. 그리고 또 잃었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동시에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저 그거 알고 나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아이 잃은 것도 슬픈데 제가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생각을 몇 년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서아야, 그건... 동서가 말을 끊었어요. 말해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동서가 꾹꾹 누르며 참아온 게 거기서 터진 것 같았어요. 눈에 어느새 눈물까지 고여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잘하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제 아이를 뺏어가는데요? 2번이나 왜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못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든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동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 얼마나 이 자리가 오기를 기다렸을지, 그게 다 느껴져서요. 남편도 서방님도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눈물을 닦으면서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동서가 확인했던 성분 분석 자료였는데 거기에 제가 따로 받아둔 전문가 소견서가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본 거예요. 임신 중에 이 성분을 소량씩 지속해서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소견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초기 임신 중 해당 성분의 지속적 소량 노출은 태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산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자료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서가 예민해서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가 들릴 만큼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변명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처음으로 변명이 아닌 말을 하셨어요. 그건 다 이 집을 위한 거였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 집을 위한 거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 집을 위한다는 게 손자 손녀 없애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나는 그냥 이 집이 흔들리는 게 싫었어. 우리 애들이 더 떳떳하게 살았으면 했고. 저희가 아이 낳으면 이 집이 흔들려요? 어머니 아들 떳떳하게 살라고 한 일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진짜야, 믿어줘. 이어서 서방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애들을... 평소에 조용하기만 하던 서방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었는데 터지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때문에 간 거라고? 대답해! 우리 애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처음으로 서방님이 화내는 걸 봤어요. 그땐 그냥 아버지였어요. 2번이나 아이를 잃은 아버지. 이어서 남편도 머리를 감싸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한테도 같은 짓 했어요? 우리 애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때 동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동서를 봤는데 눈물이 다 마른 얼굴이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당신 이제부터 어머니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애들 죽인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돌처럼 굳었어요. 우리 첫째 심장 멈췄다는 소리 들었을 때 제 심장 뜯으면서 울었어요. 그때 내가 당신 손잡고 같이 울었어요. 우리 애 없앤 손인 줄도 모르고. 둘째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매일 밤마다 배에 손 얹고 이름 불렀는데 둘째까지 당신이 죽인 거잖아. 나 그동안 당신 얼굴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요. 근데 이제부터 며느리고 자식이고 손자 손녀 평생 보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우리 애들, 당신도 이젠 당해봐요. 평생 쓸쓸하게 살다 죽는 거,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목소리 끝이 약간 떨렸어요. 근데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동서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요. 이어서 서방님, 남편 뒤를 따라 나가면서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서가 이미 다 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서방님과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뜻을 따랐죠. 그 일 있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 진짜로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믿어다오. 다들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 근데 설마 그게 그렇게 될 줄은... 그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아이를 잃게 만들려고 작정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건지 솔직히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동서가 2번이나 아이를 잃은 건 사실이었고 그날 제 밥에 손을 댄 것도 사실이니까요. 의도가 어떻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어요.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순 없죠. 저는 전화기를 잡고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요,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동서가 잃은 2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저도 동서도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전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가족이란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나마 가족이었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동서랑 그 이야기를 나눈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몰랐을 수 있다는 것과 그 결과까지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서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몰랐다는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없어진 건 똑같으니까요. 어머니가 후회하든 안 하든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안 보고 살래요. 미워하는 것도 피곤해요.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말하는 방식이 담담했어요. 체념이 아니라 진짜로 정리된 사람의 담담함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오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냥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가끔씩 오는 안부 전화를 받는 것도 더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렇게까진 너무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난 지금 내 아이를 지키는 거야. 그건 너무한 게 아니지.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동서랑은 매일같이 만나고 있어요. 여태 저는 동서가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나 언젠가 다시 임신하고 싶어요. 순간 동서의 반짝이는 눈을 봤어요. 해봐, 잘 될 거야. 내 나이에도 됐는데 동서가 못할 거 뭐 있어? 동서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가 무서웠던 건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고 독립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또 아이 낳고 기세등등한 며느리 꼴도 보기 싫었겠죠. 아이가 없어야 며느리가 완전히 자신 아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럼 남편들에게도 평생 죄책감 같은 걸 안고 살았을 테고요. 근데 그 어리석은 계산이 두 번의 유산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제 아이까지 노리고 있었고요. 사실 용서라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란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건 확실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삶이 어두워지는 게 싫거든요. 다행히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애가 잘 자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 얼굴을 봐요. 아직도 가끔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너무 신기해서 한참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동서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를 잃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게 왜인지도 몰랐을 테고요.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형님, 저 임신했어요. 동서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너무 축하해. 잘 될 거야. 이번엔 꼭 같이 지켜내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동서의 상처를 괜히 들추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서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일어난 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실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긴 여기서 마칠게요.